눈을 떴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파고들어 기침을 유발했다. 머리맡에 놓인 소주병에는 김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서울역 지하도. 그의 5년째 되는 집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억 저편에는 다른 집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한수였다. 한강의 수려함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은 한때 수려하고 찬란했다. 35에 시작한 IT 솔루션 사업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강남 테헤란로 중심가에 번듯한 사옥을 올렸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릴 때마다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모든 결정은 옳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다. 당시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자신감이라 포장된 그 오만함은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발밑을 보지 못하게 했다. 가정은 완벽했다. 미모의 아내 지연과 토끼 같은 딸 민서. 주말마다 찾던 양평의 별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바비큐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던 고기 냄새. 딸이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모습. 와인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약속하던 아내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이었다. 한수는 자신이 이 모든 행복을 쟁취했다고 믿었다. 노력의 대가이며 자신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세상은 공평했고 자신은 그 시스템의 승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했던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촉망받던 신기술 투자 실패가 도화선이었다.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적 실패로 여겼다.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다. 한수가 뒤늦게 알게 된 아내의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공동 투자자였다. 배신감은 사업 실패의 좌절감을 압도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와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속여왔고 사업 자금 횡령까지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다. 집과 사옥은 경매로 넘어갔다. 법정에서의 순간은 생지옥이었다. 아내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주장했고 친구는 발뺌했다. 한수는 변호사 앞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판사의 냉정한 판결이 이어졌다. 원고 강한수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 가족, 친구, 그리고 자존심까지. 마지막 집을 나서던 날 그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짐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였다. 창밖으로 보이던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다. 마지막 남은 통장 잔고는 12만 원. 그는 그 돈을 들고 무작정 서울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서 숨고 싶었다. 나락으로의 추락. 첫날 밤, 낯선 세상. 서울역 지하도에 들어선 첫날 밤 한수는 쭈그려 앉아 몸을 떨었다. 10월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매서웠다. 그는 낯선 이들이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어떤 이는 경멸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다. 동정 어린 시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저씨, 여기 제 자리요. 누군가 그를 툭툭 쳤다. 낡은 점포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한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강한수라는 이름 석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노숙자라는 하나의 이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가져온 12만 원으로 소주와 김밥을 샀다. 쓰디쓴 소주를 목구멍에 털어넣자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다. 과거의 영광은 멀고 현재의 비참함은 너무나 가까웠다. 망각. 이름 없는 존재로 5년이 흘렀다. 한수는 이제 지하도의 베테랑이 되었다. 추위와 배고픔은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서울역 김씨나 강씨 아저씨로 불렸다. 본명은 잊힌 지 오래였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놓아버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 나눠주는 무료 급식을 먹거나 캔 줍는 일로 하루를 연명했다.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소주를 샀다. 알코올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술에 취해 잠들면 꿈속에선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 강한수였다. 깨고 나면 다시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익숙해졌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성공은 자신의 것이었지만 실패는 세상 탓이었다. 자아는 희미해졌고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영광은 지워버렸고 현재의 고통은 마비시켰다. 그렇게 강한수는 세상 속에서 지워져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저 해가 뜨고 지는 대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영원한 망각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무감각. 그것은 일상이었다. 추위도 굶주림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도 그에게는 배경소음일 뿐이었다. 서울역 지하도 생활은 나름의 규칙이 있었다. 새벽에 잠들고 오전에는 무료 급식소로 향하고 낮에는 캔을 줍거나 졸고 밤이 되면 다시 소주 한 병에 의지해 하루를 마감했다.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코를 자극하는 낯선 냄새가 풍겨왔다. 지하도 입구 바로 옆 공터에 작은 푸드트럭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트럭이었다. 트럭 옆면에는 선영인의 즉석찌개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풍경이려니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트럭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트럭에서는 마법 같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갓 지은 밥 냄새. 그 냄새는 한수의 마비된 감각을 일깨웠다. 그는 냄새에 이끌려 트럭 근처를 서성였다. 배가 고팠다. 무료 급식소의 밥은 언제나 양이 부족했고 맛보다는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트럭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진짜 음식의 냄새였다. 따뜻한 밥상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인 냄새였다. 한수는 트럭을 보며 내적 갈등을 겪었다. 다가가서 밥을 달라고 할까? 아니, 구걸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비록 노숙자 신세였지는 그는 노력해서 얻는 것과 구걸에서 얻는 것의 차이를 어렴풋이 구분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트럭 주위를 맴돌며 냄새만 맡았다. 허기는 점점 심해졌고 내면의 갈등은 격렬해졌다. 트럭 주인 박선영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한수 또래의 노숙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항상 단정한 복장에 머리를 질끈 묶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행동은 민첩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지만 필요 이상의 살가움은 없었다. 정확하게 주문을 받고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고 정확하게 계산했다. 한수는 선영을 관찰했다. 그녀의 삶에도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서울역 앞은 결코 안전하거나 쉬운 장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깡이 있었다.
술 취한 취객이 시비를 걸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단호하게 응대했다. 그녀의 푸드트럭은 마치 철옹성 같았다. 선영은 노숙자들에게도 밥을 팔았다. 물론 돈을 내야 했다. 간혹 측은지심에 밥을 달라는 이들에게 그녀는 칼같이 거절했다. 장사하는 곳입니다. 돈 없으면 가세요. 그 차가운 말에 노숙자들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선영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동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동정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였다. 사흘 반낮으로 냄새만 맡으며 버텼다.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 같았다. 캔을 주워 팔아도 소주 한 병값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선영의 트럭에는 환하게 불이 켜졌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찌개를 포장해 갔다. 냄새는 절정에 달했다. 한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을 떨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조각을 짓밟고 그는 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다. 과거 성공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속이 메스꺼웠다. 저기... 한수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간신히 말을 꺼냈다. 선영은 능숙하게 찌개를 포장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수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무심했지만 한수는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네? 주문하시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돈 없으면 저쪽으로 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꼭 갚겠습니다. 결국 구걸을 하고 말았다. 내일 갚겠다는 말은 그저 변명에 불과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짧은 정적. 선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한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주변 손님들도 둘의 대화에 집중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한수는 바닥만 바라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비웃음이나 동정에 섞인 꾸지람을 예상했다. 하지만 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저씨, 저한테 구걸할 시간에 가서 벽돌 하나라도 나르세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러고 사세요? 한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남들이 주는 밥 얻어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편해요? 당신 인생 당신이 망친 거잖아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주변이 웅성거렸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한수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5년간 수없이 들었던 말들. 힘내세요. 딱하시네요. 안 됐네요. 와는 결이 다른 말이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차가운 현실 그 자체였다. 한수는 멍해졌다. 분도가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말이 모두 실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내 인생은 내가 망쳤다. 아내 탓, 친구 탓, 세상 탓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린 것이었다. 네, 제가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선영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뒤돌아서서 밥과 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한수에게 내밀었다.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떨어지라는 뜻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한수는 얼떨결에 그릇을 받아들었다. 뜨거웠다. 밥그릇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에 전해졌다. 대신 내일 저녁 7시에 여기로 오세요. 일할 곳 알려줄 테니까. 일해서 밥값 하란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명령조였지만
그녀 안에서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강한수는 푸드트럭에서 받은 뜨거운 찌개와 밥그릇을 품에 안고 익숙한 지하도 입구로 돌아왔다. 밥그릇은 뜨거웠지만 그의 가슴은 더 뜨거웠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열기였다. 그것은 분도도 좌절도 아닌 묘한 각성의 열기였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찌개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인생 당신이 망친 거잖아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온갖 종류의 말을 들어왔다. 힘내세요, 아저씨. 꼭 다시 일어서실 거예요. 안 됐네요. 그런 말들은 모두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동정은 그에게 자격지심을 안겨주었고 응원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는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로 규정했고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닥쳤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를 비참함에 안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선영의 말은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냉철한 사실을 가감없이 들이밀었다. 그건 비수였다.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동시에 그것은 채찍이었다. 5년간 잠자던 그의 영혼을 후려치는 매서운 채찍질이었다. 그래, 내가 망쳤지. 내가 오만했고, 내가 어리석었어. 아내 탓? 친구 탓? 아니, 결국 내가 그들을 믿었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야. 그는 밥을 먹는 대신 밤새도록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만했는지, 실패의 나락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도망쳤는지를 떠올렸다. 술의 힘을 빌리지 않은 채 맨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과거의 오만함이 현재의 비참함과 대비되며 괴를 괴롭혔다. 후회와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동이 틀 무렵 그는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뚜껑을 덮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선영이 내민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잊고 있던 삶의 기회였다. 아침 해가 서울역 광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한수는 몸을 일으켰다. 5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노숙자들과 달리 오늘 아침은 무료 급식소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 공중거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덥수룩한 수염, 떡진 머리카락, 퀭한 눈. 그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얼굴을 타고 오르는 물줄기는 차가웠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낡은 손주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고 손으로 헝그러진 머리를 대충 정리했다.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점퍼를 벗고 그나마 깨끗한 안에 입고 있던 낡은 셔츠를 정리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거대한 의미가 있었다. 씻는 것,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시간을 볼 수 없었지만 대충 시간이 되었을 거라 짐작하며 푸드트럭이 있는 공터로 향했다. 어제 그 자리에 트럭이 있을까? 만약 그녀가 자신을 비웃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공터에는 이미 선영의 트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영은 혼자서 분주하게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한수는 트럭 앞에 섰다. 저 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고 한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아주 잠깐 놀라움이 스치는 듯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그의 모습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모평정으로 돌아왔다. 일찍 왔네요. 약속 시간은 7시부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 왔네요. 그의 차림새를 살피다가 말없이 5만 원권 한 장을 건넸다. 씻고 와요. 빨리 다녀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당에서 뺀 거예요. 헉! 그럼 제 돈? 당연하죠. 돌아선 한수가 뭔가를 중얼거리며 나아갔다. 뭐라는 거야? 한수는 목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싸구려 옷을 구매했다. 선영도 처음엔 몰라보더니 빨리 와요.
선영은 트럭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한수는 주저하며 트럭에 올랐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조리도구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선영은 그에게 허름하지만 깨끗한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건네주었다. 일단 저기 양파랑 감자 좀 썰어요. 깨끗이 씻어서. 한수는 칼을 받아들었다. 5년 만에 잡아보는 칼이었다. 과거에는 비싼 스테이크를 썰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감자 하나 제대로 썰기 힘들었다. 칼질은 서툴렀고 감자 모양은 제멋대로였다. 아저씨, 감자 깎는 게 아니라 썰려고 했잖아요. 규격 맞춰서. 선영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한수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감자를 썰었다. 손가락을 베일 뻔한 위기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냈다. 양파를 썰 때는 매운 기운에 눈물이 났지만 그것이 단순히 양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재료 손질이 끝났다. 한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땀이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다. 이거 다 되면 청소해요. 쓸고 닦고 먼지 없게. 선영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한수는 군말 없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트럭 안팎을 깨끗이 정지하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사는 거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장사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몰려왔다. 한수는 주방 보조 역할을 하며 선영을 도왔다. 밥을 푸고 반찬을 담고 그릇을 닦았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선영은 약속대로 일당이라며 나머지 현금 5만 원을 한수에게 건네주었다. 5년 만에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그는 돈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돈으로 고시원 방을 구할 생각을 했다. 따뜻한 잠자리, 씻을꾼, 작은 공간. 선영의 말이 들렸다. 내일도 저녁 7시까지 와요. 네, 알겠습니다. 한수는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5년 전 성공한 사업가의 시절의 패기가 아주 조금 되살아났다. 비수가 된 일가는 그에게 가장 강력한 채찍이 되어 멈춰있던 그의 인생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 강한수는 10만 원씩 모은 일당으로 마침내 서울역 인근에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다. 보증금 없는 월세방이었지만 5년 만에 얻은 문이 잠기는 개인 공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하도의 찬 기운 대신 난방이 들어오는 방의 온기가 그를 감쌌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하고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고시원 공용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비누 거품을 내며 몸을 씻는 단순한 행위가 그에게는 경건하게 느껴졌다. 묵은 때와 함께 과거의 좌절감도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속에는 수척하지만 생기가 돌아오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작은 방을 나서며 문을 잠갔다. 달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작은 방 하나가 그에게는 세상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고시원에서 푸드트럭까지 걸어가는 길. 매일 지나던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회색빛 건물들은 더 이상 그를 억압하는 철옹성이 아니었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활기찬 움직임으로 보였다. 그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을 만큼 마음이 가벼웠다. 푸드트럭에 도착하자 선영이 이미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다. 왔어요? 네, 선영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선영은 그의 밝아진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묵묵히 앞치마를 건넸다. 그 무뚝뚝함 속에서 그는 따뜻한 환영을 느꼈다. 한수와 선영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깊이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아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선영 역시 사연이 많은 여자였다. 그녀가 왜 이 험한 서울역 앞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고집하는지, 왜 그토록 현실적이고 강인하게 사는지 한수는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난 후 둘은 트럭 옆에 앉아 식어가는 찌개를 먹고 있었다. 선영 씨는 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한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망해서요.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요리사였어요. 레스토랑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다 잃었죠. 한수는 놀랐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서 저 아저씨한테 더 모질게 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겪었던 비참함이 보였거든요. 그 모진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선영은 다시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한수는 선영의 곁에 일하며 요리 기술을 배웠다. 칼질은 능숙해졌고 찌개 맛을 조절하는 법도 익혔다. 그의 얼굴은 점점 예전의 생기를 되찾아갔다. 한수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다. 작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그는 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5년 전에는 수십억 원의 돈을 굴렸지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행복이었다. 이 돈은 그의 노력의 대가였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다. 그는 선영에게 제안했다. 선영 씨, 우리 메뉴를 좀 더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배달 앱도 활용하고요. 선영은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한수는 과거 사업가 시절의 경험을 살려 시장 조사를 했다. 푸드트럭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했다. 푸드트럭의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다. 한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시간에 요리책을 보거나 경제 뉴스를 읽었다. 그의 외모도 몰라보게 변했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를 아는 노숙자들은 그를 기적의 사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선영과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다. 다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이룩하는 삶을 꿈꿨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역 광장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수는 이제 푸드트럭의 어엿한 공동 운영자나 다름없었다. 어느 추운 밤 장사를 마치고 정리 중에 한수가 선영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선영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날 당신의 모진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선영은 묵묵히 걸레질을 하다가 한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뜻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저씨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난 그냥 밥 장사했을 뿐이고. 내가 아무리 모진 말을 했어도 아저씨가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한수는 미소를 지었다. 맞았다. 결국 자신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한 것이었다. 고마워요, 선영 씨. 내 인생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한수는 트럭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거시도시의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작은 꽃. 강한수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